고! 자, 70년대 메인 주류 세력이 개항을 주장했던 통상계합파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잖아. 자, 이들이 원하는 대로 개항은 이루어졌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서양의 외래 문화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모군란의 기점을 해서 이 통상계합파라고 하는 파벌 조직이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가 이루어져요. 일단 정치 성향이 달라서 분화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떻게 근대화할 건지 근대화 이론이 달라서 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동도서기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했던 친구들이야. 자, 이 동도서기론은 뭐냐면 동양의 근간이 되는 제도나 사상, 학문은 냅두되 발전된 서양의 기술을 갖고 오겠다라는 게 동도서기론이야.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양무운동이라고 있어. 1861년부터 했던 근대화운동. 청도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서양의 군사기술에 대한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발전된 저 서양의 기술을 갖고 와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중체서용론이 얘네들의 개혁 원칙이었거든. 중체서용은 뭐냐? 중국의 몸뚱아리가 되는 정치체제 사상은 그대로 냅두되 발전된 서양의 상업기술과 군사기술은 갖고 오겠다. 이게 중체서용론이야. 그럼 온건계합파가 주장하는 동도석이나 양무운동 때 청의 중체서용이나 똑같지 이론이. 그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모방해서 근대화 이론을 정립을 했다라는 거야. 자, 온건계합파의 대표적인 인물 3명 있는데 외워놓읍시다. 첫 번째 김윤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윤중, 그 다음에 이제 김홍집,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다 명성하고 측근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온건계합파는 어떤 나라를 롤모델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해? 청나라지. 그럼 정치 성향이 친청이야 친일이야? 친청인 거야. 그래서 온건계합파 친청이라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급진계합파. 급진계합파는 우리나라를 문명개화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해. 문명개화론은 뭐냐면 모든 거를 다 싹 다 서구하자라는 거야. 정치체제, 사상, 학문, 기술 싹 다 서양화하자. 에블바리 서양화 문명개화론이에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메이지 천황이었거든요. 때 이 메이지 천황이 근대개혁 운동을 주도해.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 얘들아, 한자로 유신은 개혁을 뜻하는 거다. 알겠지? 자, 일단 이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 이론도 후쿠자와 유키치가 정립한 문명개화론이었어요. 똑같죠? 개화 이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해? 일본.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는 친청이야 친일이야? 친일인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 개새끼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때 당시 친일은 뭐냐? 매국 친일이 아니야. 애국 친일이에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부대 3,000명은 아직도 우리나라 한양 용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고 각각의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 외교 군사를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고 하는 건 청이야 일본이야? 청나라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조선은 힘이 약한 국가잖아.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친일은 이런 의도의 친일인 거야. 됐어. 자, 대표적인 인물 5명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외워야 돼. 김옥균, 막내 서재필, 그 다음에 박영효, 그 다음에 홍영식, 서광범, 이렇게 해서 5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조선에서는 누가 더 힘이 있었을까? 정책 권력상 민비가 더 힘이 있었겠죠, 고종보다. 그지? 자, 그럼 민비 성향은 친청일까 친일일까? 친청이야. 그럼 같은 성향인 어떤 애들이 기득권이겠어? 민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온건계합파가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실 것.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민비의 남편인 고종께서는 급진계합파를 암묵적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청나라가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내정고문과 외교고문, 군사고문을 각각 파견해서 조선의 내정, 외교, 군사를 다 장악을 했어. 청나라 황제가. 딱 봐도 고종이 느껴진단 말이야. 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의 주장을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청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이들의 주장을. 이해됐어? 그래서 고종은 급진 밀어주고 민비는 온건 밀어줘. 자, 그럼 어찌됐든 급진계합파가 야당이잖아. 집권하지 못한 정당. 그럼 얘네들이 여당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지. 그 기회는 찾아오게 돼. 83년에 나라에 재정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근대화 정책 추진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고종이 밑에 있는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근대화 정책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재정 마련할 방책 있는 사람 손 들고 말해보라.
외교 고문으로 왔던 독일인 멜렌더르프가 이 얘기를 해. 주상저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평통보의 5배에 해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당우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들었던 급진계화파의 김옥균이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해. 저 양키 새끼의 말을 따르지 마소서. 갑자기 저렇게 고액의 가치의 화폐가 유통이 되게 되면 대원군 섭정 시기 때처럼 물가가 폭등하여 민심이 흉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박용효 형이가 3차 수신사로 일본 천황에게 사죄 목적으로 도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관료들하고 많은 친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본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근대화 자금에 필요한 모든 돈을 빌려오겠습니다. 자, 돈 빌려오는 거를 차관 도입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돈 빌려오겠대. 그럼 고종이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면 되잖아. 가운데서 듣고 있었던 고종은 둘 다 옳은 방책 같은 거야. 그래서 당우전도 발행하고요. 김옥균한테, 옥균아 너한테 울릉도 하고 거제도 어채권을 담보로 줄 것이니 일본 가서 300만 원을 빌려오거라. 차관 도입도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이때 김옥균이가 일본 가갖고 식당 쫙 예약해.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 딱 마련하고 일본 공무원을 만나. 그리고 일본 공무원한테 면전했다가 돈 좀 을시전한단 말이야. 야, 아무리 친해도 돈 빌려달라는 연락하면은 뭐 어떻게 돼? 바로 빨간부터 존나 광클하게 되는 게 이게 사람 심리라고.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자리 박차고 다 나가. 이때 당시 고종은 300만 원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 못 빌리는 상황이니까 뭐 10만 원이라도 빌려고 김옥균이 바지가랑에 잡고 애걸복걸 하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빌려와요. 근데 문제는 고종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옥균이가 일본 도쿄 가서 돈 빌려면 그거 갖다가 사절단 꾸리고 공장 만들어야지. 근데 돈 빌려와서 못 빌렸어? 못 빌려왔어. 그래서 궁궐에 김옥균을 불러다가 고종이 참 난 너한테 기대한 거 많았는데 참 실망이구나 라는 걸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야당 당원한테 더 궁지에 몰리는 말을 한 거지. 그래서 김옥균은 이 말을 듣고 나서 84년이 갑신년이에요. 여태 그 동생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김옥균이가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청해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구나. 우리 같이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갑신정변의 첫 번째 배경은 김옥균이 일본 가서 고종의 명령에 따라 돈을 빌려오기로 했는데 그 돈 300만 원 빌려와 못 빌려와? 못 빌려온 게 첫 번째 배경이었던 거야. 궁지에 몰리니 어떻게든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내 동생 서재필이가 김옥균한테 이 얘기해. 형, 정변을 일으키는 건 좋아. 그런데 정변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신하로서 하나 사병 집단도 없는데 병사도 없는데 어떻게 정변을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옥균이가 그건 걱정할 거 없대요.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제물포 조약에 의거 한성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경비하고자 군부대 150명 정도가 한양에 있다라는 거야. 일본 군부대가. 그래서 다음날 자기가 일본 공사관에 가서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시니치로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 공사관 내 경비군대를 지원받아 일본 군부대 갔다가 반대 세력 제거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일본 공사관에 찾아간다. 그래서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시니치로 공사에게 부탁을 한단 말이야. 이번에 일본이 군부대 지원과 재정 지원을 좀 도와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반도 땅의 청라 군부대를 완전히 축출할 생각이니 도와주십시오.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자꾸 자기 나라한테 친화적으로 구는 거야. 잘됐다. 얘네들 정도는 도와서 청세를 바깥으로 몰아내면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수 있게 되잖아. 조선 땅에서. 그래서 정변 성공하면 게이드, 말면 말고 라는 심산으로 일본 측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있는 일본군 경비군대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게 두 번째 배경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제적으로 이때 당시 베트남 땅을 놓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2년 동안 전쟁을 해. 이거를 청불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프랑스하고 청나라의 전쟁을 청불전쟁이라고 해? 프랑스를 한자로 뭐라 그래? 불란셔 제국이라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베트남 땅을 놓고 청나라하고 불란셔 제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한양에 있는 3,000명의 군부대 중 반절인 1,500명이 이미 베트남 전선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청 세력이 약화됐잖아. 더없이 정변을 일으키기 좋지. 그래서 이들이 정변 기자로 잡은 건 12월 4일이었어. 양력 기준이고요. 음력으로 따지면 10월 16일이겠다. 자, 일단 이 정변 기일은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자, 일단 이 우정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우체국이라고 알죠? 그죠? 그 우정국을 만들자라고 건의한 게 보빙사 일원 중에 홍영식이었어. 홍영식 급진계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네. 그지? 자, 이 사람이 우정국의 담당관이었고요. 심지어 이 연회 역시 생일 축하 파티 역시 우정국 태어났으니까 생일 축하 파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파티 연회 주도하는 거 역시 홍영식이었다고.
그래서 이날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뭐 미국인들도 오고 영국인들도 오고 심지어 민씨 일가들하고 온건계아파 일파들도 다 참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야. 이날 어차피 다 모이게 됐네. 그리고 이 연회를 주도한 게 누구야? 급진계아파의 마청이었던 홍영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날 다 죽여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날을 정변의 기일로 잡은 거야. 자, 일단은 저녁 6시부터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담당 주도자 홍영식은 6시부터 술을 잔뜩 들이기 시작해. 그리고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술을 잔뜩 먹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4시간 동안 술 마시면 보통 꽐라되거든. 자, 그리고 밤 10시 어느 정도 이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회가 물을 읽었을 때 그 서강범과 김옥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우정국 옆 건물이 민간인이 살고 있는 민가 건물이 있어. 여기에 사람을 비워놓고 여기다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탄 냄새하고 검은 연기가 우정국 하나를 덮겠지. 당시에 우정국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민영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탄 냄새가 나고 딱 하늘 딱 보니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다 뒤덮은 거야. 근데 이 민영익은 술에 취해서 우정국 건물에서 불이 난지 알았던 거야. 으아 불이야 하면서 민영익이 먼저 이 연회장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럼 보통 이렇게 먼저 뛰쳐나온 애들은 공포 영화 보면 어떻게 되지? 죽게 되지. 여기 주변에 또랑에 김옥균이 매수한 자객들이 칼을 품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민혁이게 아 파이어 하면서 뛰쳐나오니까 민혁이게 몇 살을 잡고 칼을 막 쑤셔대기 시작한 거야. 이때 민혁이게 몸에는 칼빵 한 50방 정도가 생겨. 목까지 찔렀으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도 이 민혁이는 살게 돼요. 살게 돼. 그 이유가 이때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어. 밤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기 우정국 쪽에서 비명소리가 아게 들리는 거야. 남자라면 안 갈 수가 없지. 존나 재밌는 일이 생겼을 것 같아. 그래서 딱 가니까 역시 졸라 재밌는 일이 생긴 거야. 사람들 막 도망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칼 많이 찌는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 전에 의사였다 미국에서. 그래서 의사로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하에 민영익을 업고 의원을 찾아서 뛰기 시작한단 말이야. 동네 의원을 찾았어. 패대기쳐. 이자가 칼에 찔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잖아. 잠시 기다려주신 약초를 달려오겠습니다. 요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라는 거 밝히고 술과 바늘, 씨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민영이에 복부에다가 술을 붓고 꼬매서 자기가 직접 살려버려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민영이가 사실 영민가 사람이니 명성황후의 친척 집안이야. 고종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알렌을 궁궐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 나의 외가 친척을 살린 것은 나를 살린 은인이나 다를 바 없으니 너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고 싶구나.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렌이 내가 저 녀석 살리려고 동네 의원 찾아다니는데 서양식 병원 하나가 없더이다. 서양식 의료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때 고종이 이렇게 얘기해. 마침 홍영식의 집이 비게 되었으니 그 집을 개량해서 너가 병원을 차리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 탄생하게 됐고 이 광해원 측에서는 1904년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경영자를 추대해서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꿔.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에 계속 기부활동하다가 해방 이후에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합병해서 만든 게 연세대.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의 아버지가 알렌. 사실 민영익인데 민영익이 칼빵 찔러서 만들어진 그 학교인데 자 어쨌든 간에 민영익이 이렇게 칼을 대신 찔러주니까 나머지 뭐 민씨 일가들하고 온건계아파 일파들이 다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밤 11시에 창덕궁에 있는 고종과 민비를 찾아 김옥균과 서강본은 달려가요. 이때 원래 고종은 이들이 이날 정변을 일으킬 거를 이미 알고 있었대. 왜? 얘네들은 결국에 정변을 일으킨 목적이 뭐야? 고종을 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청해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친청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야 청군을 몰아내고. 그럼 이런 좋은 뜻이 있어도 결국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왕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왕의 동의도 없이 이직거리를 하게 되잖아.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폭도예요. 그래서 12월 4일에 정변을 일으켰잖아. 하루 전날이 3일이죠. 12월 3일 날 창덕궁에 있는 고종을 몰래 찾아갔어 김옥균이가. 이번에 일본 공사 다케조의 공사가 경비군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원에 힘입어 이번에 청나라를 몰아내고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나옵시다. 고종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고종도 이 정변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고종이 밤 10시 되면 칼잠 자는 사람이거든. 11시까지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때 11시에 고종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서강범하고 김옥균이가 와 창덕궁에. 그리고 김옥균이가 뭐라 얘기하냐면 수상자가 큰일 났습니다. 우정국 제국 축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청나라 애들이 우정국에다가 막 폭탄 까고 총 막 난사하면서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죽였습니다. 청나라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 창덕궁은 위험한 듯하니 저희가 마련해 놓은 안전한 거처가 있습니다. 경우궁이라고. 그쪽으로 궁궐에 이궁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경우궁은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를 모시는 제사장이야. 간단히 얘기할게. 순조 엄마 모시는 제사장이야. 제사 지내는 곳이야. 좁겠니 넓겠니? 좁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일본 병력으로 다수의 청군을 상대하기에 저없이 좋은 장소겠지.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들이 올 거 알고 있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미 짐 싸놓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몸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마누라 민비가 눈치가 빨라.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청나라의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야. 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측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왜 청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냐고. 그래서 남편인 고종한테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 더 알아보고 움직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김옥규는 눈치가 빠른 민비가 자기 말을 안 믿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궁녀 하나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때 마침 그 창덕궁 주변에 쌀을 보관하는 쌀 창고가 있어.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터트려라 지령을 하더란 거야. 그리고 창덕궁에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민비 머리 위로 거물 한 채가 팡 하면서 날아가. 그거 본 민비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말을 받고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창덕궁은 위험한 것 같으니 그들이 마련해 놓은 경우궁으로 이궁합시다. 그래서 첫째 날 고종과 민비가 어디로 가? 경우궁으로 이궁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창덕궁 비었죠? 그날 도망갔던 온건계아파 일파들을 밤에 어명이라고 해서 일본 군부대로 창덕궁을 포위하고 창덕궁에 다 입고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 온건계아파 일파들은 주상저하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야밤에 날 보고자 하신대 하면서 다 들어온 거야. 근데 딱 가니까 김옥균이가 딱 서 있어. 그리고 김옥균이가 뭐라 얘기하냐? 주상저하께서 한 명씩 뵙고자 하니 한 명씩 입골하시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들어가는 순간 직접 칼빵 나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반대 세력이 죽은 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자, 둘째 날 아침이 됐어. 12월 5일 음력으로 따는 10월 17일이겠다. 청나라 군부대는요 자고 일어나는데 존나 억울해요. 갑자기 어떤 나라에서 반란이 이렇게 반란군을 오해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장에 청군을 개입시키려고 하는데 고종과 민비가 경궁의 인질로 잡혀 있다네. 일단 이 경궁에서 빼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친청 성향을 갖고 있는 심상훈이라는 관료를 경우궁에 잠입을 시켜. 근데 이때 당시에 정변 첫째 날이라 제대로 경비를 못해서 심상훈이가 경우궁에 들어가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경우궁에 있는 고종과 민비한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힌 거야. 이거 청나라 새끼들이 반란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반란 일으켜놓고 청군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 민비는 이 얘기 듣자마자 심상훈에게 지령을 하다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훈아, 너는 경우궁의 뒷문을 돌아서 이들의 눈을 피해 청나라 황제에게 원군이 요청한 서신을 보내거라. 청나라 군부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좁은 경우궁은 불리하니 내 오늘 밤 사이 어떻게든 원래 있었던 창덕궁으로 이궁시켜 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 민비는 낮 12시부터 낮 4시까지 4시간 동안 다케조의 일본 공사를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기 시작해. 여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궁궐 옮겼는데 여기 귀신 모시는 제사장이잖아. 나 가위 눌렸어. 잠 못 잘 것 같아. 원래 살고 있었던 창덕궁으로 이궁시켜줘. 계속 떼쓰고 쫓아다닌 거야. 다케조의 공사가 노이로제 걸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김옥균을 불러. 그래서 김옥균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어차피 네 반대 세력도 대부분 제거가 됐고 정면도 성공한 것 같아. 근데 니네 마마 불편하고 자꾸 나 귀찮게 따라다녀. 그래서 니네 마마 원래 살고 있었던 창덕궁으로 이궁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옥균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이유. 소수의 일본 병력 150명으로 청군 1500명을 넓은 창덕궁에서 어떻게 상대하려고 옮기냐는 말언을 하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다케조의 공사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셨대요. 일본 군부대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김옥균한테 이렇게 얘기해. 일본 군부대는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군부대래. 청나라 애들 1500명, 15,000명 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창덕궁으로 닥치고 옮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군사 지원하는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해. 그래서 경궁에 있었던 고종과 민비가 둘째 날 다시 어디로 와? 창덕궁. 그리고 그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새로운 내각반포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일차 아침 9시에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개혁안을 반포하게 돼. 여기다 별표.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이거 내용은 다 스토리 설명하고 이제 설명해 줄게요. 내용.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연애를 즐기고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창덕궁 서문에서 총탄 소리가 따다다당 나. 어떤 나라 군부대가 개입한 거야? 청나라가 개입한 거야. 정군이 개입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일본 공사관을 향해서 김옥균이는 뛰어가. 근데 원래 거기에 일본 공사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본 공사관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일본도 지금 청일전쟁 준비를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청나라가 군사 개입하기 전에 일본 정부한테 서신을 보낸 거야. 지금 군사 개입을 할 것이니 군사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 일본 군부대를 전부 다 퇴각시키라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다케조의 공사한테 퇴각 명령을 내렸고 다케조에는
이번 기회를 명분 삼아 또 조선에게 배상금 뜯어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냥에 불을 킨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관에 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거야. 그럼 결국 김옥균은 배신당한 거죠. 그리고 창덕궁에가 김옥균이가 고종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하 지금 한성에 청나라 군부대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저희를 따라 인천으로 도망친 뒤 인천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일본 천황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냅시다. 일본 천황폐하께서는 분명 군대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군부대가 오면 조선의 광구가 연합해서 이번 기회에 청나라 군부대를 상대로 싸워 청나라 애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이미 청군이 한성에 들어온 것 자체가 끝났다고 본 거야 고종은. 그래서 김옥균한테 이렇게 얘기해. 난 너네들의 정변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순간 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왕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반역을 일으킨 반역 죄인으로 낙인되는 거야. 자, 조선 형법상 반역 죄인이면 3대를 멸족해요. 외가 친척까지 싹 다. 근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당사자가 안 잡히면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가족들은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김옥균은 동생들한테 가서 야 어땠어? 야 우리 일본으로 도망가야 돼. 짐 싸. 해서 다 허겁지겁 짐 싸고 있는데 마침 홍영식 형님만 짐을 안 싸고 계신 거야. 그래서 김옥균은 의아해서 물어봐. 영식 형 일본 도쿄로 도망가야 돼. 왜 형은 짐을 안 싸?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영식은 충신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건의 배후에 주상조하께서 계시는데 청나라 측이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배후에 주상조하가 있다는 거 알면 우리 저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걸세.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하나는 남아있어야 되니 내가 맏형으로서 이 조선 한양에 남아있겠네. 우리 살 수 있으면 꼭 일본 도쿄에서 만나세. 해서 홍영식을 제외한 이 4명은 갑신정변 이후에 어디로 도망가? 일본으로 사과 개틀에 숨어서 망명을 한 거야. 그리고 고종 옆을 계속 홍영식 관련은 지켰고요. 그리고 청나라 군부대가 창덕궁에 들이닥쳤을 때 홍영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건의 주동자요 라는 걸 밝혀. 다행히 그래서 고종은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홍영식이는 이때 청나라 애들한테 끌려가서 총살당해. 그래서 갑신정부 때 홍영식은 이제 저수상 가시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홍영식의 집이 비었다고. 그래서 마침 홍영식에게 되져서 집이 비었으니 그 집을 서현병원으로 개량해서 써라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3일간의 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정변을 주도했으나 천하를 얻었는데 몇 일만 얻었지? 3일만 얻었다. 그래서 3일 천하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자,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내용 알려줄게. 이거 중요해. 첫 번째 내용이에요. 흥성대원군을 조석기 조선 땅에 컴백 귀국시킬 것. 대원군 언제 납치당했냐? 납치당했지. 이모군란 때. 그래 우리나라 왕족을 다른 나라 아무리 임금국가라고 할지언정 납치하는 건 아니지. 대원군 조석기 귀국시킬 것. 그리고 청나라가 종속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청과의 조공 허례의식을 폐지할 것. 군식관계 폐지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나라를 롤모델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자 해? 일본의 정치 체제가 헌법과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입헌군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앞으로 의정부에 있는 대신과 참찬들이 모든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대부분의 이제 나란 일들은 어디서 해? 의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대요. 의정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호조에서 앞으로 돈 관리를 다 혼자서 하겠대. 호종재정 일어나. 호조재정 일어나. 그 의정부가 행정회의기구면은 회의 끝나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업무별로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6조라고 그러죠. 그 중에 재정 담당 부서가 호조야. 근데 각 부서별로 돈 관리를 따로 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자꾸 돈을 횡령하네. 국가 돈을. 그래서 이 횡령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 담당 부서 호조에서만 재정을 관리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혁파할 것. 거기다 적어. 보부상 보호단체. 해상공국 혁파. 그 정부하고 보부상 결탁된 존재예요. 대원군이 안동 김가에 대한 소문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부상하고 결탁을 했어. 보부상 애들한테 조건이 있대요. 그 깡패 짓거리 할 때 그 이제 깡패 필요할 때 정부가 그때 정부의 용역 깡패 집단 대주래. 그 대신 보부상 애들한테 독점 판매권 준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부가 보부상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경유착 단체가 해상공국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결탁한 조직이니 나쁜 부정부패 현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지? 이어지겠다. 그래서 해상공국 혁파가 내용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된대. 토지 세금 제도 개혁안, 지조법 개혁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정책을 시행할 것.
문벌은 무슨 뜻이냐? 가문문 귀족벌. 한 가문 안에서 귀족이 한 가문 안에서 계속 관직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제가 워낙에 어렵잖냐, 그지? 그리고 이때 과거제가 또 문란하게 바뀌었어. 그래갖고 인맥 좋은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집안에 뭐 높은 사람 있으면은 출세하기 쉬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문벌제도 폐지하고 진짜 실무 능력을 위주로 한 능력 중심의 시험 제도를 단행하여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정책을 시행할 것,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갑신정은 18개조 정강이야. 자, 토지 세금 제도 개혁안. 근데 이 갑신정의 14개조 정강의 한계점이 있어요. 민중들이 원하는 토지 개혁안은 없었다라는 게 한계점이야. 토지 개혁이 뭡니까? 위에 있는 애들 땅 떼서 못 사는 사람들 땅 나눠주는 걸 토지 개혁이라 그래. 근데 생각해봐. 이 갑신정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 위로부터의 개혁이지. 잘 사는 젊은 양반 관료들이 주도한 거잖아. 급진계합파. 그럼 잘 사는 부자들 입장에서 자기 땅 떼서 빈민에게 땅 나눠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토지 개혁안이 없어 민중들의 지지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갑신정변의 의미하고 한 개 빨리 얘기할게.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서양식 정치 체제인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한계점,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세는 어떤 나라? 일본.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왜? 토지 개혁안이 그들의 개혁안에 없어서. 결과 얘기할게요. 갑신정변 결과 한성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또 군함 이끌고 와갖고 지랄하기 시작해요. 니네 나라에서 또 정변 터져서 공사관이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거야. 일본 정부가 조선의 정변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으니 이에 마땅한 배상조약 체결해 주래. 이렇게 해서 한성조약에 대한 결과물로서 배상금을 일본에게 또 지불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일본 공사관이 또 불타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거든. 70년대 최고의 흉당은 일본 공사관 자리야. 계속 혼자서 불타서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 신축 비용을 다시 지불할 거, 조선 측이. 그래서 요거 포인트야. 왜요? 이모군란 끝나고 맺은 게 뭐야? 재물포조야. 내용 유사하죠. 뭐 갖다 구분해야 돼? 끝까지 사료 읽어. 경비군대 주둔이 마지막에 있어. 재물포 조약이야. 이모군란 사료야. 그런데 배상금 지불과 일본공사관 신축비용 지불만 언급돼 있어. 한성조약이야. 갑신정변이야. 알겠어? 우리 이걸로 구분해야 돼. 공사관 경비군대 주둔 이 항목 갖다가 끝까지 읽어라 사료. 이거 갖다 변별력 은근히 많이 된다. 자, 그리고 청일전쟁의 분위기가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도 아직 일본과의 전쟁 준비가 안 마친 상태이고 일본도 청일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양국은 청일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청나라 대표 이용장과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도시항구 텐진에서 만나서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돼. 텐진을 한자로 말하면 천진이다. 자, 내용은 이거야. 청국과 일본국의 조선 주차군을 이 순간 동시에 철수시킬 거.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 군부대 있어 없어? 조선 땅에 없는 거야. 다 철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국과 일본국이 조선 땅에 군사 개입을 할 일이 있을 경우 양국은 서로 보고할 것. 텐진조약입니다. 이건 청과 일본이 체결한 거야.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이다. 와, 이제 끝났다. 조선 중립화론 얘기할게요. 이거는 연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연도 문제를 할 것도 없는 게 이거는 스토리 흐름, 사건 흐름을 위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나와. 그래서 갑신정의 이유로 때려박으면 돼. 첫 번째, 조선 중립화론. 그 독일의 정치 철학가 부들러가 자꾸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전쟁의 분위기가 조선 땅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들러는 그래, 조선을 뭐라고 빗대서 표현하냐면 동방의 스위스다. 스위스가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여기 가운데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정세가 지형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지. 연해주의 러시아, 청나라, 일본 이 3국이 다 조선의 이권을 노리고 있잖아. 그래서 청일전쟁 전쟁터 되기 싫으면은 중립국 선언해라. 독일 정치철학가 부들러의 주장이었죠. 보빙사 일원으로 귀국한 6.1준 역시 자택 구금 상태에서 조선 중립화론을 지지합니다. 자, 그리고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끝난다 이제. 거문도 사건. 러시아가요 1884년 7월
조선의 왕 고종과 조로육루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조로육루수호 통상조약. 이건 뭔 내용이냐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잖아.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그래서 고종은 러시아하고 거종조정을 합의 본 거야. 청하고 나중에 조선이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 제국은 조선 편을 쓰기로. 단 조건. 얘네들은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무역하기 위해서. 함경도 경흥 땅을 무역 항구로 빌려달라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군부대가 무역선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당시 청나라에 있었던 영국 군부대가 이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거지. 러시아 군부대가 조선에 들어와? 이거 조선 처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수남단의 거문도를 조선의 왕의 허가 없이 불법 점령한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2년 뒤에 자기가 그냥 오해해서 생쇼했다는 거 알고 87년에 전부 다 군대를 물리게 됐다. 자세하게 원래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그럴 여유는 없었어. 그래? 끝.